인수위는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새 정부 출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회동 무산부터 각종 현안을 놓고서 공방은 점점 다시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했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세보니까 9일 정도 지났는데요. 당 밖에서 이제 인수위가 본격 궤도에 진입을 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거 마치고 저 하루는 잠 좀 잤고요. 너무 지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전 또 미래 계획들 이런 것들 의논하고 그런 것들 또 이제 반영해 내기 위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가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당선인하고 오찬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오늘 뭐 드셨습니까? 저는 그 비빔냉면 먹었고요. 비빔냉면. 당선인께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육개장 시켜서 드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앞서 사진으로 제가 잠깐 봤었는데 오늘 무슨 얘기 주로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그 사실 그 인수위원회 출범하면서 현판식 하는 날이었고요.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저께 밤에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관련은 없었지만 당 지도부하고 이 기회에 같이 한번 자리 마련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연락이 와서 오늘 일정을 조금 바꿔서 참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동안 선거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 뭐 그냥 에피소드 같은 것들 얘기하고 또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뭐 그렇게 한 자리인데요. 한 11시부터 거의 한 2시간 반쯤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 부분을 좀 한두 개만 가르쳐 주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메모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그 자리에 우리 당 대변인이 같이 계셔서 당 대변인하고 뭐 당선인 대변인께서 뭐 브리핑을 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메모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근데 하여간 이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요. 또 뭐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대학 뭐 이런 지방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좀 폭넓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20, 30대 뭐 청년 문제라든지 혹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일자리. 청년에 관한 얘기도 나눴고요. 뭐 그거는 뭐 어떤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 자는 전혀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뭐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청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뭐 오늘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야당할 때 국회에 들어왔고요. 4년 야당하다가 다시 이제 여당이 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또 이제 여당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여야를 지금 야여야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야당할 때도 느꼈고 더 여당할 때도 느꼈는데 이게 그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회의원이기 전에 저기 그 여당 소속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다라는 본분을 저는 우선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거나 또 뭐 출장소가 되었다, 청와대 출장소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같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면서 같이 내부가 썩어가는 줄 모르게 되더라. 저희들이 여당할 때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울산에 가 있었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지방선거가 있어서 울산광역시장으로 제가 출마를 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한 6년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훈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여당이 되었으니 내가 이게 소금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중간에서 이게 뭐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썩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견제와 균형. 그런 생각. 본연의 업무를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래야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가 당이 소속이 같다 하더라도 때로는 건전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이 보면 당을 같이 하더라도 의견을 다를 때는 대통령의 의견을 비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같다 다르다보다도 좀 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그 심부름꾼, 국민의 모섬이라고 하는 역할에 비중을 더 두고 해야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할 일은 반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연일 논란입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해서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도 좀 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긴 한데 지금 뭐 광화문 이전으로 하겠다고 하고 최근에 또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정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마 후보지 2군데를 지금 아마 그 현지 실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의 검토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단을 지금 해야 될 시점까지 왔다. 이번 주말 아마 주말 중에는 뭔가 결정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청와대 이전 문제가 사실은 왜 논란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구중궁궐 같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당선되고 나면 완전히 이게 구중궁궐에 갇혀버려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적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국민과 소통의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도 이게 현재 만들어진 청와대라고 하는 그 사무실 공간이 매우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공간. 저희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대통령이 집무하는 별도 공간이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영빈관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떨어져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별도의 그 참모진.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모진들이 근무하는 별도의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저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서실장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처음 지을 때부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지어진 게 옛날 뭐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때 무렵에 아마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하고 참모진들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보자고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 이게 안 되고 서류로 주고받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자꾸 이게 수시로 디스커션을 통해서 프리 디스커션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안 된다.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임시로 이게 그 참모진들이 있는 그 건물에 임시로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도 매우 좁을 뿐더러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비워두고요. 구조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매우 노후돼서 매우 낙후돼 안전까지 위험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차제에 이걸 조금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게 현재의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겠다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 당선되시고 청와대 광무실을 열겠다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검토 끝에 못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 보안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요. 또 유사시에 뭐 지하 벙커도 있어야 되고 헬기도 있어야 되고요. 이 육로 교통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대 우리가 아무래도 남북 대치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군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켜야 안전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조금 고쳐야 된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청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국방부 청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이게 같이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 좀 반발이 좀 있나 봐요. 들으셨죠? 뭐 언론 기사 예, 보도난 건 제가 봤고요. 제가 그 실사팀에 있지도 않고 있지 않으셔서. 상황 예.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그 국방부 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일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주말 사이에 또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예.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주말에 이제 결정이 되면 상세한 설명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주요 언론들도 그렇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쪽에 방향을 잡다 보니까 지복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네.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팀이 다 달겨 붙어가지고 이 집무실 문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각자의 파트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분의 포커스가 맞춰서 언론이 조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출마하게 되면 예산 편성권을 가지게 되니까 예. 지금 사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맞춰져서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약속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충분하게 하겠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50조 정도 50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이 예정대로 실천될 것이니까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준비되면 발표가 있겠네요. 이미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 하고 있는데 아. 요것만 자꾸 언론에 조명을 하니까 그렇군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국회 내 일정 가운데 이제 특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윤호중 비대위가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이 지금 대장동 관련 특검인데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같은 특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뭐 지난주에 뭐 일성으로 특검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메인 스피치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자가 물으니까 답변하는 방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걸 주요 의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니까 답변하지 못해서 답변 안 할 수 없으니 답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었군요. 공식적으로 그 당시까지 제안한 건 없었고요. 구두로 뭐 잠시 그런 언론 비추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무렵에 제안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군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안을 저희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 일반 특검하고 좀 다른 건가 봐요.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특검 임명 방식이 다르다면서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특검 제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특별 검사입니다. 그렇죠. 누가 조사를 하느냐, 수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사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한 건데 그 수사는 주체를 지금의 민주당 정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겠다.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수사할 검사를 지명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표현이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만 도둑 잡는 수사관을 도둑이 지명하면 되느냐. 좀 이렇게 좀 강한 톤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수사관을 지명하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특검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진짜 특검이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상설 특검은 가짜 특검입니다. 일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특검 4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2명을 하고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하고 결과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이 검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만약에 특검을 추진한다면 상설 특검보다는 일반 특검으로 할 가능성이 그게 진짜 큰 겁니까? 특검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얘기한 거는 그 꼼수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어느 특검인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그 가짜 특검 하자 그러죠. 상설 특검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면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검사를 시켜놓고 적당히 뭐 뭉개고 가자 이런 뜻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안 된다. 꼼수 쓰지 말라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제안하면 절대 받을 수 없다. 그거는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시정하는 사람에게 수사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건 안 하면 못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대상에서 보면 민주당은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다 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다 받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가짜 특검만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김호수 총장 관련해서요. 지금 뭐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 아닙니까? 주장이 아니고 팩트죠. 네. 아니 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세상에. 예. 아니 성남시청에서 인허가가 다 나갔는데 대장동 사건.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지적되고 제 기억으로는 한 주간인가 지나서 성남시청을 나중에 한번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늦지막하게 네, 나중에 예, 나갔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비서실은 또 안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제 기억으로는요. 네. 이게 한 주간 동안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주간쯤 늦게 한 것 같은데요. 숨기라고 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갑자기 가요. 그 자료를 찾아오지. 아니 다 숨기도록 시간 주고 압수수색을 왜 하나요? 그것뿐인가요?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를 체포할 때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제가 찾아가 항의했더니 던진 적이 없대요. 네. 대검 차장이요. 제가 직접 항의를 했는데 그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들이 확인하니까 핸드폰을 던진 적이 없대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핸드폰 던진 걸 찾았대요. 그런다면 그랬단 말이에요. CCTV에서도 봤잖아요. CCTV 아니 그거 보니까 CCTV 다 보이잖아요. 예.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기초 수사 아니 거기 던졌다면 CCTV를 보면 될 거잖아요. 예. CCTV도 안 봤어요. 던진 적이 없대요. 아니 이게 가짜 수사하고 덮어주게 하는 거지. 예. 아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서면 조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래놓고서 아니 그것도 한번 성남지청에 성남 풋볼클럽, 성남 FC 그게 후원금을 40억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 40억을 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엄청난 이익을 수천억의 이익을 맞는 인허가를 받았더라 그 업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왜 40억을 후원금을 냈는데 그 업체가 수천억짜리 이익이 되는 허가를 받았냐. 그래서 뇌물 의혹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지청장이 묵살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김호수 총장 시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했더니 뭐 김호수 총장 답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뭔지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다음 날 제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도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당신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네. 염치 그랬었습니다. 염치를 좀 하시라고요. 예. 법조 선배로서 봐서 부끄러운 법조인 후배가 탄생되는 건데 정말 내가 보기 볼썽사납다. 그 내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이거 상식에 따라야 됩니다. 순리대로 하셔야지. 그게 그 억지를 부린다고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중앙지검장 이야기를 벌써 하면서 이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덕은 제발 저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발령한 적도 없고 발령할 거라고 한 적도 없고 자가 발전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책을 맡지 않을까 이런 중책을 맡는다고 한 적도 없고 맡기라고 한 적도 없고 맡길 예정이라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고 검찰총장도 버티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다. 뭐 죄를 지은 게 큰 게 있나 보다. 아니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뭐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시나. 뭐 한동훈이라는 분이 뭐 중앙지검장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어느 것이 국민께서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의 검찰을 세우는 인물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벌써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문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 회동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언론들이 관측하기로는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분석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남이 무산됐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팩트로 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직접 담당자가 아닌 마당에 말씀드리긴 그런데 막 인사 문제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해요. 특히 뭐 특정 보직에 관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전임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 뭐 새로운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보직에 속하는 어떤 그 주요 직책에 발령을 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밑에 그 참모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다. 좀 전에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참모들에게 자꾸 쓸데없이 방송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라는 뭐 지침을 주셨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마 그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오늘 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신구 권력 간 갈등 아니냐, 심겨루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인수인계 문제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뭐 주요 언론에서 제목을 그냥 신구 권력 갈등 이렇게 쓰는 걸 보고서 이렇게 이런 걸 언론은 좀 이렇게 키워야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갈등이라고 하다 그냥 진통 수준이다. 그게 무슨 갈등이겠습니까? 아마 조만간 다시 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두 분 만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뭐 172석 거대 이제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당으로서 100여 석 가지고 이제 상대 같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석으로 따지면 저희들 절대 열세입니다. 110석, 뭐 합당을 해도 113석 정도니까 절대 열세인데요. 뭐 민주당이 거의 170을 넘었으니까 180까지 이렇게 정의당까지 합치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도 없고요. 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중요한 것은 민의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걸 여론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면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고요. 제가 원내대표 맡은 지 한 11개월쯤 되었는데 그때는 100석 남짓했습니다. 뭐 106석, 103석 이랬는데 그 100석 남짓한 의석을 가지고서도 1년 동안 여야 간에 그렇게 뭐 심각한 충돌이 생기거나 뭐 그냥 엉망이 된 상태로 국회가 막 파행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잘 협치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협치의 정신을 잘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소야대지만 항상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당청 관계 역시 또 국회의원으로서 꼭 할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